다양한 VOD와 스트리밍 서비스가 등장해서 이제는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사람들도 다양한 콘텐츠를 쉽고 저렴하게 누릴 수 있게 됐지만, 제 어린 시절만 해도 우리 집에서 제게 콘텐츠를 제공해주는 창구는 채널 몇 개 없는 가장 저렴한 케이블 방송과 비디오 재생기 뿐이었습니다. 비극은 그 집에서 살았던 제가 그 상자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애니메이션과 영화를 좋아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시간 때우기였을지도 모르지만, 방학 전후, 시험 후에 선생님이 학교에서 틀어줬던 비디오 영화들도 제겐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처음 접한 지브리 애니메이션인 천공의 성 라퓨타도 그 시절 학교에서 틀어준 비디오로 처음 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지브리 세계에 쉽게 빠져들 수 있었던 이유는 소년 만화에 빠져 살았던 제가 처음 접한 지브리 작품이 지브리 영화 중 당시 제게 가장 익숙했던 이야기 구조를 가진 천공의 성 라퓨타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비롯한 문화산업에선 위험을 감수할수록 명작과 성공에 가까워진다는 비현실적인 금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사정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세상에서 그 금원에 따른 모험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이 영화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후 지브리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지브리 스튜디오의 첫 작품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에 존망이 걸렸던 이 영화는 그래서인지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스토리와 인물 구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비겁하다고 말할 순 없겠지만, 천공의 성 라퓨타는 지브리 작품 중 가장 지브리스럽지 않고 전형적이며 단순한 애니메이션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이 사실이 결코 이 작품을 평작 이하의 작품으로 만들진 않습니다. 소년 만화에 빠져 살았던 어린 저부터도 휘어잡았으니까요. 그 전형적인 구도로도 이 작품이 보여주는 입체적인 구성과 메시지는 나름 조금은 자란 지금의 저를 매료시키기도 차고 넘칩니다. 이 작품이 전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의 세계관과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작품도 전작에서처럼 도입부의 감각적인 일러스트를 통해 몰락에 관한 작품의 세계관과 설정을 함축하여 소개합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의 세상에서 과거 인류는 지하의 여러 자원을 이용해 굉장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고도로 발전된 과학기술로 그 문명은 중력을 이기고 비행하는 법을 터득했고, 이내 생활이 가능한 터전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데까지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공중도시들로 이루어진 이 위대했던 기술 문명은 700여 년 전 알 수 없는 이유로 파멸에 이르렀고, 그 문명 구성원들은 지상으로 뿔뿔이 흩어집니다. 700여 년의 오랜 세월이 지나 아직 하늘에 떠있는 아마도 마지막 구름 속 공중도시 라퓨타는 전설로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정부가 하늘에서 추락한 고대 기술의 로봇을 발견해 라퓨타의 실존을 직감합니다. 그들은 라퓨타를 발견해 그 재화와 기술, 힘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정부 요원인 무스카는 산속에서 조용히 살고 있던 라퓨타의 왕녀 시타를 찾아내고, 시타와 그녀가 가진 라퓨타 기술 결정체인 비행석 펜던트를 통해 라퓨타에 이르려 합니다. 하지만 시타는 해적 일당에 의해 정부의 손에서 벗어나 광산 마을에 사는 소녀 파즈와 조우합니다. 이후 시타는 파즈, 정부군과 해적 일당과의 여러 사건 사고를 통해 결국 성공에 감춰진 옛 공중도시 라퓨타에 다다릅니다. 라퓨타에 다다르자 정부 요원 무스카는 시타에게 자신 또한 사실 라퓨타 왕족의 후예라고 밝히며 과거 라퓨타의 기술을 이용해 다시금 라퓨타 제국을 부활시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냅니다. 시타와 파즈는 무스카의 폭력적인 야욕을 막기 위해 라퓨타를 파괴시키는 주문을 외쳐 잊혀진 도시를 파멸시킵니다. 주문과 함께 발광한 파멸의 빛에 의해 무스카는 눈이 멀어버리고 도시와 함께 추락하며 파멸을 맞이합니다. 파즈와 시타는 자신들이 타고 온 글라이더로 바람을 타고 땅으로 돌아오고, 나무뿌리에 엉킨 라퓨타의 거대 비행선과 상층부 유적은 누구의 손에도 닿지 않을 높은 하늘로 날아가 버리며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엔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과 구약성서, 고대 인도의 신화가 언급되고, 인물들의 옷과 기차, 비행기 등의 수송수단을 보면 18에서 19세기 유럽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관은 감독이 18, 19세기를 기반으로 만든 스팀펑크 기술로 돌아가는 가상의 세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세계도 레퍼런스가 전혀 없이 미야자키 감독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뚝딱 만들어낸 새로운 세계관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후 처음으로 지브리 스튜디오를 꾸리고 만들어졌기에 여러 어른들의 사정에 의해 도전적인 서사를 택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지브리스럽지 않은 이 영화는 소년 주인공의 성장이 주된 내용인 기존 소년 만화의 장르 구성을 충실하게 쫓고 있습니다.
지브리에선 이례적으로 소년 주인공에게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양한 대사에서 소년만의 마초적인 분위기마저 풍깁니다. 이는 스튜디오의 안정을 위해 감독이 자신의 지난 성공작이었던 미래소년 코난을 많이 참조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린 제가 TV로 볼 수 있었던 만화 영화 중 하나인 미래소년 코난의 여러 장면들이 이 작품의 장면들과 쉽게 오버랩됩니다. 천공의 성 라퓨타는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의 소설 걸리버 여행기 중 세 번째 시리즈 하늘섬 라퓨타 이야기에 가장 큰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작가 조나단 스위프트는 언어를 통한 풍자와 해학에 능했던 사람으로 그의 작품은 18세기 영국의 다양한 부조리를 위트 있게 다룹니다. 걸리버가 만난 소설 속 라퓨타인들은 놀라운 과학기술과 우월한 지위를 가졌지만 실상 뜬구름 잡는 공상이나 비현실적인 상상이나 짓거리는 무능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상식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그곳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처럼 당시 부조리했던 영국을 투사하는 우스꽝스러운 세계를 작가는 그의 독특한 언어 유희를 통한 비웃음의 형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걸리버의 눈으로 작가가 다루었던 현실 비판 의식은 구도가 정교하고 또한 직관적이기에 그의 공중도시 라퓨타는 21세기에 이르러서도 많은 작품의 모티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유럽 귀족의 명품을 연상시키는 고급 자동차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는 항상 그 디자인에서 성의 이미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성, 고고한 귀족, 왕족의 이미지와 쉽게 연결되는 성은 높고 두꺼운 벽을 통해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동시에 위와 아래를 구분합니다. 주요 산과 계곡 등 높은 곳에 위치한 성은 두터운 벽을 바탕으로 그 높은 위치에서 군사적, 지리적 요충지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성은 그 깊고 높은 곳에 속하는 사람과 그 외의 사람의 상하, 내외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게 합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서 하울의 도피처인 성은 상하 구분의 이미지를 삭제하기 위해 기괴하게도 성을 움직이게 하죠. 소설 같은 극단적인 연출이 가능한 영화에서 이러한 성을 통해 상하 관계를 가장 쉽게 극단화하는 방법은 성을 높은 곳에 올리는 겁니다. 산을 넘어 하늘로까지 말이죠. 하늘로 올린 거대한 성은 그곳에서 내려다보는 사람과 그곳을 올려다보는 사람을 직관적으로 구분시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묘사하는 하늘섬 사람들은 당시 영국 귀족들처럼 높은 위치라는 우월적 상황을 이용해 그 밑에 사람들을 협박하고 지배합니다. 그 밑에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한 권력과 횡포를 누리는 하늘성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나단 스위프트가 만들어낸 이 구도는 가타카, 엘리시움, 알리타 등 최근 작품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에서 천공에 위치한 성은 인간 사회의 부조리를 대표하며 새로운 주체적 시민사회가 개혁하고 전복해야 할 대상으로 쉽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미야자키 감독의 천공의 성 라퓨타가 천공의 성읍을 부정하고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이유는 조금 포인트가 다릅니다. 이 작품은 인간의 계급 갈등보단 인간의 삶의 터전이 하늘에 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를 삶의 순리에 벗어나는 반역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람은 멋진 비행으로 하늘을 만끽한다 해도 시타의 말만 따나 반드시 땅으로, 대지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작품은 하늘이 동경과 도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거주와 소유의 대상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싶은 듯 합니다. 우리가 매일 볼 수 있는 하늘은 사실 그 무엇보다도 신비한 대상입니다. 우선 하늘은 오직 표상만 할 수 있으며 그래서 하늘은 인간이 소유하는 것도 똑같이 모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하늘이 무한하며 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하늘은 거의 모든 종교와 인류의 문명, 특히 동양에서 각별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이르려는 노력은 인간의 초월에 대한 우아한 도전이지만 동시에 순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 오만한 금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서에서 하늘에 이르려 했던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고 그리스 신화 속 이카루스와 페르세우스도 하늘을 동경하며 날개와 페가수스를 통해 그곳으로 다가가다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극 중에서도 엔진의 힘으로 라퓨타에 다가갔던 해적선과 군함은 결국 돌아오지 못합니다. 근대의 정신으로 운명을 거부하며 인간적인 도전을 중요시하는 관점에선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못마땅할 수도 있겠습니다. 적어도 미야자키 감독에게 하늘은 도전과 정복, 쟁취의 대상이 아닐 뿐더러 정착의 반석으로 삼을 것도 아닌 듯합니다. 극은 그 놀라운 기술을 가졌던 많은 공중도시 문명들이 왜 파멸에 이르렀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작품 초반 일러스트에서 파괴된 도시들에서 개미처럼 흩어져 나오는 사람들을 볼 때 적어도 그 몰락은 시타가 읊조린 말처럼 주체적인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중 시타는 공중도시들이 사라진 이유를 인간이 대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정확하고 엄밀한 개연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시타가 말하는 이 외침 외에 작품에서 공중도시들이 몰락한 이유는 필요하지도 의미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작품에서도 전작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에서처럼 몰락과 파멸은 단순히 부정적이며 항구적인 종말을 의미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계기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종교학의 거장 마르치아 엘리아데는 여러 계열의 종교학 전체에서 두루두루 널리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제시했습니다. 엘리아데의 유명한 통찰 중 하나가 바로 성과 속에 대한 통찰입니다. 특히나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작품들은 시각적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 성과 속을 시각적으로 구별하는 작업에 굉장한 애를 씁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웃집 토토로가 이 작업에 가장 많은 공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작중인물 무스카의 입을 통해 성스러운이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그런데 무스카가 언어와 행동을 통해 집착하는 이 성스러움과 천공의 성 라퓨타가 보여주고 있는 성스러움은 완전히 달라 보입니다. 잠시 주지하고 넘어가자면 종교학자 엘리아데가 정리한 성과 속, 현대 종교학이 보는 성과 속 구분은 결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종교학이 연구하는 성과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구별입니다. 작품에서 무스카가 구별하려 하며 지향하는 성스러움은 강하고 폭력적인 기술을 통한 종적인 구분입니다. 무스카가 언어를 통해 강조하는 성스러움은 압도적인 힘을 이용해 타인 위에 위치해 타인을 지배하는 성스러움입니다. 당연히 무스카의 그 성스러움은 아무나 쉽게 다다를 수 없어야 하고 정돈돼 있어야 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떠나간 공중도시 라퓨타가 구현하고 있던 성과 속의 구분은 무스카의 그 이상과는 너무나도 달라 보입니다. 무기와 보물, 과학시설이 가득한 라퓨타 하층부와 달리 라퓨타의 상층부에는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중정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도시에 남아 움직이고 있는 과학기술의 결정체인 로봇의 임무는 생명이 넘치는 정원과 이제는 읽을 수 없는 글자로 기록된 지나간 생명을 기리는 묘비를 돌보는 일입니다. 라퓨타 상층부에는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 풍부한 물이 위치해 있고 그 생명력은 사람들이 떠난 그곳에서 아직도 많은 생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라퓨타의 성과 속의 구분, 하층부와 상층부를 나누는 구분의 기준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자신의 모든 작품에서 끈질기게 강조하는 생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성스러운 힘은 나무 뿌리의 모양으로 오랫동안 폭력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던 라퓨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무스카는 자신의 관점과 다르게 구현되어 있는 라퓨타의 질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준으로 철저히 차갑고 구분되고 정교해야 할 공간인 라퓨타 중심부에 물과 식물이 만연하게 가득한 모습을 그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타 앞에서 그는 갈대와 나무 뿌리를 신경질적으로 파헤치며 민감하게 분노합니다. 무스카가 거부했던 그 성스러운 생명의 힘, 곧 라퓨타의 거대한 나무 뿌리는 그 가치를 공감하는 주인공들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라퓨타 전체를 덮은 나무 뿌리 덕분에 파즈는 큰 위기의 순간에도 추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터운 뿌리는 라퓨타의 정수를 붙들고 하늘로 올라가므로 700년 이상 지향해오던 생명의 라퓨타의 성스러움을 지켜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극 중반 그 아이들이 바보들로부터 라퓨타를 구했다라는 해적 돌라의 대사는 여러 의미로 다가오는 명대사였습니다.